네, 134쪽의 부가가치세 이론의 끝부분입니다. 세금 계산서. 네.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이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세금을 징수했고 세금을 납부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그게 세금 계산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징수에 의해서 공급하는 자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징수했고, 그리고 그 세금이 공급받는 자는 세금을 납부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공급자는 이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판매가 일어났다는 것이 국세청에 증명이 되는 것이고, 또 매입세 공제를 받는 공급받는 자도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매입세액을 이렇게 부담했다. 그래서 이번 신고에서 세액 공제를 받는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네, 이것을 통해서 그 부분이 여기 거래징수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징수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래징수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러니까 이 거래징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라고 마무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 나오겠네요. 세금계산서의 정의. 그래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네. 세금 계산서가 세금 영수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세금 계산서 하나만을 가지고 세금을 징수했고 세금을 납부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제 매입세액에 보면은 매입세액의 항목에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해가지고 신용카드하고 여기 현금영수증이라는 말을 등으로 빼놨습니다. 등.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 해줘요. 다만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것은 안 되고,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 즉 세금영수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세금영수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와 전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전자 세금계산서가 있어요. 네. 이제 종이 세금계산서는 앞으로 없어질 것 같아요. 점점 사용자가 일단 없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는 불편해요. 왜? 첫째,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날까지 잘 보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분실하면 신고를 누락시킬 수가 있어요. 분실 우려가 있어요.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분실 우려가 없습니다. 거래처에는 이메일로 전송됐죠. 또 국세청에 전송된 국세청 서버에 다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처음에 도입할 단계에는 우리가 뭐든지 손으로 이렇게 수기로 하다가 컴퓨터로 뭐를 하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거부 반응이 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손으로 쓰는 것도 이게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내가 지금 잘 모르는데 컴퓨터로 그걸 한다? 예,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나서 처음에는 좀 도입 시기에는 좀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개인 사업자도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개인 사업자, 일부 개인 사업자도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우선 종이 계산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세금 계산서를 종이는 두 매를 작성을 합니다. 빨강색으로 된 것과 파랑색으로 된 거, 두 매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준다 이겁니다. 그게 파랑색을 줘요. 파랑색. 그리고 한 매는 보관을 한다. 누가? 빨강색을 공급자가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강색과 파랑색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공급자는 빨강색으로 인쇄된 세금계산서는 자기가 보관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뒷장에 있는 파랑색으로 인쇄된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야 돼요. 매출처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양식에 맞추어서 작성을 하고 뒤에다 세금계산서 첨부하고, 또 공급받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다. 어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고서하고 함께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 제출 안 하면 매입세 공제 못 받고, 제출 안 하면 제대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질 않죠.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떤 식이냐?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인증 시스템을 거쳐서, 그래서 누가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그거를 공인 인증 시스템.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발행을 할 때는 이제 공인 인증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우리 은행에 있는 그 공인 인증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쓰기도 하고요. 관할 세무서에서 가면은 그 관할 세무서 공무원이 대표자 본인 맞는지 신분증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처럼 우리 카드를 하나 줘요. 우리 은행에 보안카드 있잖아요. 보안카드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카드, 보안카드를 줘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누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인인증 시스템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증을 거친다 이겁니다. 그걸로. 그래서 정보통신망으로 발급을 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그렇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전산설비 및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로 이렇게 보관하고 그런 일이 없고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하다.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하다. 서버에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전자세금계산서는요 의무 발급 대상자가 있어요. 의무 발급 대상자. 이러이러한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을 해야 된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그럼 발행하면 어떠냐? 가산세를 물어야 돼. 가산세를. 괜히 가산세 물을 필요가 없죠. 첫째, 법인. 법인은 사업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법인, 주식회사.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그렇지 않아요.
요 밑에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 공급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우리가 여러분 그냥 3억 원 이상 그 숫자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2019년에는 자 2018년도까지는 과세 공급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를 의무 발급 대상자로 지정을 했는데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걸 더 이렇게 바꿨습니다. 직전 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슈퍼로 생각을 하면 슈퍼에서 과자 팔고 뭐 술 팔고 이런 것은 과세 매출이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만 3억 원 이상이 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슈퍼에서 채소 팔고 과일 팔고 고기 팔고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면세죠. 면세. 그 면세 과세 다 합쳐요. 합쳐서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늘었겠죠. 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옛날에는 과세 공급가액만 3억 원 이상으로 따졌는데 지금은 두 개를 다 합치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었겠어요. 그래서 아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라고 그래도 별로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아직 컴퓨터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잘 모른다 그럴까요? 익숙치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종이로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의무 발급 대상자 잘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 전자세금계산서는요 전송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거래처에다가만 발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세청 전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하고 그 다음 날 오늘 발급했으면 내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전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동으로 전송하라라고 메뉴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 현장에서 쓰고 있는 이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이거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한 5건 발행했다고 볼까요? 네, 5건 발행했어. 그러면 5건을 발행하고 전송하고 발행하고 전송하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발행만 딱 해놓습니다. 네, 쫙 해놓으면 그 전산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다음날 12시 이전에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전송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발행만 해놓으면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전송은 다음날 12시 이전에 전송을 해주니까 안심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전송을 수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할 줄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험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묻는 그런 이론 문제가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로 나오기보다는 아래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뭐 잘못된 걸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밑에 이제 그 전자세금계산서 얘기를 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은 발급한 날로부터 뭐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보기를 내놓는다 이죠. 그건 틀린 거죠. 그래서 다음 날까지 알아두십시오. 자,
세금계산서의 발급에서 제가 어제 어떤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정확해야 됩니다. 네, 뭐 거기 있는 항목 빼지 말고 다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거는 아주 중요하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문제를 출제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을 가지고 또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 양식을 보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선의 굵기가 다른 항목의 선 굵기보다 훨씬 굵게 딱 들어가 있어요. 표가 딱 나. 그게 뭐냐? 첫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네. 명칭이 뭘까요? 상호죠, 상호. 그 기업의 명칭. 등록번호,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요. 숫자 10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폰 중간에 숫자가 3개가 합쳐져 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그 다음에 명칭. 요거 정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공급받는 자는 다른 건 몰라도 등록번호는 정확해야 된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정확해야 돼. 그리고 이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내용은 요게 다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공급가액이 정확해야 돼. 공급가액. 그래야 세금이 정확히 계산되죠. 부가가치세 정확하게. 그래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공급가액이 10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를 5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10%니까 10만 원.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정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날짜 중에서 착성연월일입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에 보면요, 날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착성연월일은 위에 들어가는 날짜입니다. 공급연월일은 밑에 들어가요. 자, 한번 세금계산서 양식을 또 잠시 한번 볼까요? 잘못 찾았네. 이거 뭐지? 세금계산서가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요. 우리 여러분 책에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여기 있는 걸로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르겠다. 이 세금계산서 뭐 하나 보이죠? 이건 계산서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 차이는요. 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은 있는데 세액이 없어요. 면세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여기에 세금 붙이면 세금이에요. 근데 계산서 하면은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세금계산서. 이건 종이세금계산서네. 그냥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 네, 요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여기에 전자자 없으면 종이세금계산서고요. 전자 들어가면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자, 날짜가 어디 두 군데냐면 이곳. 이곳에 날짜가 하나 보이죠?
이 자리에 있는 날짜, 공급자 인적사항 바로 밑에 있는 날짜가 작성일자예요. 작성일자. 근데 날짜가 또 어디 쓰는 난이 하나 있냐면 요 밑에 여기 세로로 쓰는 날. 몇 월 며칠. 이거는 공급일이에요. 공급일. 공급 날짜. 그래서 이제 세금계산서는요,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하고 그 A라는 거래처가 쭉 이어지는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공급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대체로 월 한 4번 정도 우리가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때 4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귀찮죠? 그러니까 한 달치를 모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5일 한 번, 8월 13일 한 번, 또 8월 20일 한 번, 또 8월 29일 한 번,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뭐 얼마 해서 내역을 쫙 쓰고, 이게 공급일. 위에 작성일자는 공급월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8월달 세금계산서다 그러면 마지막 말일이 8월 31일이네요. 작성일자를 말일로 해서 언제까지 발급 전송하면 되냐면 다음 달 10일 날까지. 그러니까 9월 10일 날까지 발급 전송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발급할 때 작성일자 9월 10일로 하면 안 돼. 8월 31일자로 해서 그 세금계산서를 그렇게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작성일자하고 공급일자가 다르겠죠. 다릅니다. 지금 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봐요? 7월 20일 거를 7월 20일 날 발행한 거예요. 7월 20일 날 공급한 거를 작성도 7월 20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필요적 기재사항은 뭐다? 중요한 건 이거다. 이거. 작성일자. 그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외워야 됩니다. 뭐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꼭 외워라. 아시겠죠? 134페이지.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항목들이에요. 나머지 항목들인데 이거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의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은 매입세 공제를 못 해준다든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했거나 누락시켰다면은 그거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부실기재 세금계산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대해서 2번 동그라미 2번에서 나오는데 원칙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예외적으로 있다. 여기에는 그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써놓으세요. 자, 여러분 세금계산서 발급은 원칙은 이거고요. 특례로 지금 말씀드린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 규정이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된다. 그런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두 번째, 공급 시기 이전이라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하고 발급해야 되는데 거래처에서 물건은 9월 4일 날 보내주시는데요, 세금계산서를 8월 30일 날 좀 발급해 줄 수 없습니까? 대금은 9월 4일 날 드릴게요. 자,
내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거예요. 8월 30일자. 그런데 물건은 9월 4일날 보내달래요. 9월 4일날. 네. 돈도 이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길 죠. 그래서 이게 공급 시기 이전에 발급해도 상관없어요. 예, 좋은데 이거는 전제가 있어요. 대금을 발급 후 7일 이내에 받아야 정상 발급으로 인정된다. 다음에 세 번째, 계약금을 받고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다. 예. 계약금만 주는 거예요. 계약금만. 예. 그리고 물건은 뭐 다음 주에 보내달라 하면서 계약금 주면서 세금 계산서를 먼저 좀 받고 싶대. 예, 발급해도 됩니다. 자, 이런 특례가 있기 때문에요.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은 정확히 알아두시고 언제?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9월 4일 날 공급했으면 9월 4일 날 발급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이런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왜 세금계산서를 미리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는가? 매입자가 대개 갑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주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대개 파는 사람들은 거기에 좀 맞춰줍니다. 우리 고객이니까.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2기 예정 과세기간 종료가 9월 달이거든요. 9월 30일.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업하는 사장님들이 9월 말이 되면은 이제 10월 25일 날 세금 내야 되는데 9월 말로 마감을 이제 대충 빨리빨리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매출한 매입세액이 5천만 원이 나왔다고 봐요. 사업차례. 한 5억 팔아야 5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3개월에 한 5억 팔았어. 그럼 매출세액이 5천만 원 나왔어요. 근데 매입세금 계산서를 딱 따져보니까 세액이 뭐 한 5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러면 4,500만 원을 10월 25일 날 세금 납부해야 돼. 4,500만 원을. 즉 매입세금 계산서가 좀 부족하다. 이거.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입을 안 해서 부족했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납부해야 되는 게.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내가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세금 계산서를 자료라고 그래요. 자료. 세금 계산서를 제대로 못 받고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세 사업자한테 제대로 샀으면 되는데 뭐 다른 방법으로 산 거예요. 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사다 보니까 제대로 증빙을 발급 못 받네. 돈은 다 준 건데. 예. 그런 그런 거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자료를 좀 만들어 보려고. 자, 그러려면은 10월 달에 들어올 거라면은 아직 이제 그 다음 부가세 신고는 10, 11, 12하고 내년 1월 달에 신고하면 되니까 우선 발등에 불 떨어진 9월 말일자로 마감해서 신고해야 되는 그것이 문제야.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어느 날짜로 끊어야 돼? 9월 말 이전에 공급된 걸로 끊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래처에다가 그런 부탁을 하는 거야. 물건은 10월 달에 우리가 살 건데 좀 세금 계산서를 미리 좀 땡겨서 발급할 수 없느냐.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예. 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시기에 발급 시기에 관한 얘기했는데 원칙과 그 다음에 추가적인 특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수증. 예, 다음 페이지 영수증. 여러분 영수증 하면은 이제 문방구에서 파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아무나 그런 영수증을 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마 길쭉하게 생긴 여러분 영수증, 우리가 작은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영수증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얘기하느냐고 하면서 이게 탁 뜯어가지고 마음대로 쓰라고 이렇게 주는 거. 그게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의 정의.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는 거래증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수증에 보면은 공급받는 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원래 양식은 써 있습니다. 위에 누구 귀하 이렇게. 그런데 누구 귀하, 예를 들어서 상하탑 컴퓨터학원 귀하 이렇게 돼 있지, 상하탑 컴퓨터학원에 사업자 번호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냥 누구 귀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이제 자기 사업용으로 맞췄다, 인쇄했다 그러면 거기 공급자의 내역은 나와요. 공급하는 자의 내역은 사업자 번호, 주소, 상호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자는 거기에 자기 전화번호 같은 거 홍보할 내용까지 거기다 영수증에 아예 인쇄를 해놓죠. 그게 영수증입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나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영수증이라 하는데, 영수증을 발급하는 대상자들은 누구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눠 본다면 간이 과세자들은 대부분 다 영수증을 쓰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 간이 과세자는 대부분 다 영수증. 예. 왜냐? 간이 과세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현금 영수증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거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거 받아가는 사람이. 예. 그냥 현금 영수증일 뿐이에요. 또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거 받아가는 사람이 사업자라면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이겁니다. 간이 과세자의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점표는 매입세 공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 뭐 매입세 공제도 못 받는 거 뭐 영수증 받으나 그거 신용카드 매출점표 받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모든 공급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과세자들도 이러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에도 인정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소매업. 예, 소매업은 조금 밑에 예외사항이 있으니까 일단은 소매업이다 그러면 동네에 우리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그 매점을 생각하면 되고요. 음식점, 제과점, 숙박업, 미용업, 욕탕, 목욕탕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 사업자, 우정사업 조직이 소포 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업 등이 영수증 발급 대상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상대로 사업을 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미용실 또는 이발소 이런 데서 이발하고서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택시를 타고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 그런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대부분 다 개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예요. 이게 개인들이. 그러니까 사업자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사업자하고. 그래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이런 업종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 또 밑에 뭔가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도 안 해도 좋다. 예, 그거는 뭔가 다른 대치 증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동서울 가는 버스를 타려고 저기 이천 터미널에 가서 동서울 하나 주세요 했더니 거기 탑승권 딱 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영수증도 하나 해주세요. 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아니 그게 탑승권이 영수증인데. 그래서 볼까요? 그런 사업자들은 영수증도 발급 안 해도 됩니다. 탑승권을 영수증으로 쓰면 되니까. 자, 택시 운송 사업자 영수증 안 해도 돼요. 노점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택시 운송,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영수증도 면제받을 수 있고요.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야. 저기 팔이 제가 가만히 있어. 잠깐. 이거 녹화를 꺼야 되겠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매업의 경우 잘 보세요.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수증도 발급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소매업의 경우는 좀 예외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가 소매업자에게 나는 세금 계산서 해주세요. 이거 회사 경비라서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데요. 이거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경비로 쓰려고 이거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불려주면서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발급을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매업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재화의 간주 공급의 경우에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 전혀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타사업장 반출은 우리 공장, 이천에 있는 공장에서 서울에 있는 직매장으로 보내는 거다. 그러면 직매장도 사업자 번호가 있고 이천 공장도 사업자 번호가 있으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하고 그 외의 면세사업 전용이라든가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그러한 간주 공급들, 특별한 공급 말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죠. 폐 없이 잔존재화 이런 거 실제로 팔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습니까? 영수증도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폐 없이 잔존재화라는 것은 재고 남은 것을 내가 다 소비한 걸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증빙이 없다. 간주 임대료도 마찬가지예요. 간주 임대료라는 거 여러분 계산 한번 해봤죠? 우리 간주 임대료 부가세 계산을 해봤나요? 여러분 설명만 했나요? 예,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 같은 거 그거를 이자로 환산해 가지고 그걸 수익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실제로 수익금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뭐 영수증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수익금이 있었다라고 간주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증빙이 없어요. 그다음에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영세율이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 여기 주 1번에 나오네.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중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내국 신용장 등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은 국내 업체 간의 거래입니다. 국내 업체 간에.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국제협력단, 한국의 국제보건의료재단 이런 데 공급하는 것도 이것도 국내에 있는 단체. 그러면 국내에 있는 단체는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단체 등록번호가 있어요. 단체 번호라고 하는 건데 그곳으로 발급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국내 영세율 적용받는 국내 거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영세율은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급이 면제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금 영수증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자 한번 볼까요? 아까 소매점 여기 소매업 여기 나왔었는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건 소매점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전세버스 말고. 예. 이와 같이 주로 입장권 발행을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입장권 그 자체가 증빙으로 인정이 되니까. 네, 요 정도 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수증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은요. 여기에서 이제 뒤에 실무할 때 좀 나오는데 밑에다가 미리 좀 자, 가능한 영수증을 안 받는 게 좋은데 문방구나 이런 데 갔더니 영수증을 그냥 해주더라. 예,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는 게 가장 좋은데 예, 영수증을 해주려면요. 일반 경비는 3만원 이하로 받는다 하는 거. 일반 경비. 예. 3만원 이하로. 그러니까 문방구에 가가지고 뭐 사무용품을 좀 샀어요. 그러니까 한 2만원짜리 한 계산해 보니까 2만원이야. 그럼 그냥 영수증 받아와도 됩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6만원이 나왔어. 그거는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아니면 현금 주고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3만원 이하가 아닌 3만원을 초과해서 영수증으로 발급하면은 이거는 법인세 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접대비 관련 비용은 1만원 이하로 영수증을 받아야 돼요. 접대비 관련. 그러니까 거래처 영업사원을 접대하기 위해서 오늘 거래처 직원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이 보니까 한 그릇에 5,000원짜리예요. 둘이 딱 먹으니까 10,000원. 그래서 10,000원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아다가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접대비로. 그러면 괜찮아요. 10,000원이니까. 영수증이. 그런데 8,000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두 사람 먹었으니까 16,000원이죠. 그러면 10,000원이 넘었어요. 근데 가서 접대비 처리한다? 이거 접대비 인정 못 받아요. 예, 법인세 신고할 때 접대비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바로 그것을 손금 불산입 해가지고 세금을 얻어맞아요. 이걸 이익으로 본다 이거죠. 이건 접대비로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접대비로 봤다. 그래서 접대비는요 10,000원 이상이 되면은 인정받으려면 무조건 회사 법인카드, 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예, 개인 신용카드도 쓰면 안 돼요. 내 거 개인적인 신용카드로 접대해도 안 되고, 접대비 인정받으려면 좀 이제 법인세법상 좀 규제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영수증과 관련해서 요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문제는 우리 쉬었다가 풀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자, 10분간 쉬었다가 38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